중국에서 조선에 수수께끼를 보내어 조선에 인재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문제는 그림으로 그리면 둥글고 글자로 쓰면 네모가 되며 호랑이가 되면 길고 용이 되면 짧다. 이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조선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중국에 무시당할까 걱정했어요. 결국 한 정승이 수수께끼를 풀 인재를 찾으려고 팔도를 돌아다니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정승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한 서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글을 읽고 나오더니 서로 역할을 나누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는 원님이다. 너는 책방이다. 너는 이방이다. 이렇게 각자 역할을 정해놓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정승은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원님 역할을 맡은 아이에게 원님, 내가 매 사냥을 갔다가 매를 잃어버렸으니 매를 찾아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원님 역할의 아이가 청산의 물건을 푸른 산에서 얻었다. 푸른 산에 물어서 푸른 산이 대답하지 않거든 푸른 산을 잡아오라. 라고 했어요. 정승은 이 아이가 꽤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둥글고 글자로 쓰면 네모가 되며 호랑이가 되면 길고 용이 되면 짧다. 이게 무엇일까?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기 하늘을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승이 하늘을 보자 해가 떠 있었어요. 아이가 설명했습니다. 해는 그림으로 그리면 둥글고 글자로 쓰면 일자여서 네모나게 보입니다. 그리고 봄에는 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길게 이동하기 때문에 길지만 가을에는 짧게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가 되면 길고 용이 되면 짧다. 용단호장입니다. 정승은 수수께끼를 풀어준 아이 덕분에 문제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중국에 답을 보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선의 인재가 많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은 중국의 도전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우암 송시열과 허미수가 조정을 나란히 이끈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 한마디로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어요. 국사를 논할 때조차 등 돌리고 앉아있을 정도로 앙숙이었죠. 그러다가 우암 선생이 백약이 무효라 할 만큼 고질병에 걸렸어요. 이러다 곧 죽게 생겼다며 우암 선생은 속이 타들어갔죠. 이때 생각난 사람이 바로 원수 허미수 선생. 허미수 선생이 의술에도 꽤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암 선생이 아들을 불러서는 말합니다. 아무리 원수라지만 약은 가려 쓰는 게 아니라 했다. 허미수 선생에게 가서 약을 지어오너라. 우암 선생 아들은 속으로 아니 이걸 진짜 가야 해? 라며 난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지 못해 허미수 선생에게 찾아갑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약을 지어준다 해도 뭐 독약 같은 거 섞어서 줄지도 모를 텐데 싶었죠. 그런데 허미수 선생은 듣자마자 그래, 약을 지어주는 것보다 단방문이 있으니 그 처방을 하시게. 비상을 3돈쭉 먹이고 등을 세게 차시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우암 선생에게 말을 얼버무리며 아무 말도 없으시더군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약 대신 독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큰일이 날 테니 숨기려고 한 거죠. 하지만 우암 선생이 솔직히 말하라고 강하게 다그치자 어쩔 수 없이 말했어요. 비상을 2돈쭉 드시고 등을 세게 차라고 하시더군요. 3돈증을 먹으라 했지만 조금 덜 독하게 하려는 속셈에 2돈증이라고 했죠. 그러자 우암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의 오줌을 약으로 먹었으니 내 창자에 쌓인 독소가 있으니 그 처방이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고는 당장 비상 2돈증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상을 먹고 아들에게 등을 세게 차라고 했죠. 하지만 아들이 어찌 아버지를 세게 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짝 약하게 찼더니 아버지가 약간 몸을 튀어 오른 거죠. 그 덕에 병세가 좀 나아졌지만 그 후 몇 해 안가 돌아가셨어요. 만약 그때 정말 세게 차서 온몸의 기운이 제대로 돌게 했다면 완전히 나았을 텐데 약하게 차서 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시고 결국 우암 선생은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걸 두고 사람들은 원수라도 책과 약은 정성껏 준다라고 했어요.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 있더라도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는 정직하게 응해야 하며 또한 병을 고치기 위해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주의 임경액이라는 한량이 살았어.
결혼도 안 하고 글도 배우지 않았으며 놀고 먹기 바빴지. 주막집에서 공짜 술을 얻어 마시고 노름판을 떠도는 그에게 얼굴을 잘 본다는 부자가 관심을 가졌어. 얼굴에 부귀의 운이 깃들어 있는 거야. 부자는 넌 큰 부자가 될 얼굴인데 왜 이렇게 놀고만 다니냐고 물었고, 임경액은 돈도 없고 글도 몰라서 이렇게 살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부자가 천냥을 주며 장사를 권했고, 그는 개성으로 가서 인삼을 산 뒤 명나라 사신을 따라 명나라로 갔어. 그곳에서 인삼을 팔아만냥을 벌었지. 그리고 명나라 쟁명가에게 만냥을 내고 새 학자, 놀랠 경자, 임경학이라는 이름을 얻었어. 새로운 이름을 가진 그가 돌아와 후원자에게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고, 이번엔 3천냥을 빌려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 이번에는 인삼과 도라지를 섞어서 인삼처럼 포장해 팔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일부러 도라지를 태웠지. 사람들이 왜 귀한 인삼을 태우냐고 묻자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다 태워버리겠다며 진짜 인삼만 남기고 도라지를 태웠어. 사람들은 진짜 인삼을 사겠다고 몰려들었고, 임경학은 이번에도 큰 돈을 벌었지. 그러다가 만냥뱅이라는 간판이 붙은 크고 고풍스러운 저택을 발견했어. 그 집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억울하게 귀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이 몰락했고, 아버지의 유해를 고향에 모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만냥을 주면 도움을 받겠다며 간판을 걸어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임경학은 가슴이 뭉클해지며 만냥을 주고 그녀와 남매의 정을 맺었어. 임경학은 조선으로 돌아와 후원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이번엔 3천냥을 받아 개성에서 인삼과 도라지를 사 다시 명나라로 떠났어. 이 거래로 그는 3만냥을 벌며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 그런데 임경학을 도와준 처녀가 바로 명나라 황후가 된 거야. 황후는 성 밖에 새로운 누각을 지어놓고 임경학이 오기를 기다렸지. 임경학이 도착하자 황후는 3천명의 궁녀들이 수년간 짜서 만든 비단 보온포를 선물하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 황후가 임경학에게 명나라에서 벼슬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를 몰라 벼슬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한 거야. 그러자 황후는 고향에서 하고 싶은 벼슬이라도 요청하라 했고, 임경학은 의주의 부윤 자리를 부탁했어. 황후의 도움으로 그는 조선에서 의주의 부윤으로 임명되었고 평생을 부유하게 살며 80세까지 장수했다고 해. 부자는 겉모습만으로 임경학을 판단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으며, 임경학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인을 도와주어서 그 선행의 결과가 돌아왔던 거야. 부족함을 감싸는 부모의 지혜. 옛날에 학식 높은 학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공부에 둔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배움이 더뎠다. 하지만 이 학자는 아들의 부족함을 질책하기보다 기본적인 지식만이라도 갖추게 하여 겨우 면무식, 그러니까 무식하지는 않은 상태가 되도록 돕는 데 만족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자신의 길을 나름대로 잘 걸어가길 바랐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부의 집안이 학식 높은 집안이라 결혼식 자리에서 아들이 한문으로 인사를 해야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까 불안했지만 아들이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 날이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부했다. 너는 신부가 방에 들어올 때 밖을 내다보고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잘 풀어서 멋진 인사말로 만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새겨듣고 준비했다. 예식이 끝나고 신부가 방에 들어오는 순간 아들은 밖을 내다보았다가 그만 헛간이 눈에 들어왔다. 시골집 마당의 헛간에는 쟁기며 가래, 솥이랑 같은 농기구들이 널려 있었다. 아들은 그 광경을 보며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당부대로 본대로 말하기로 했다. 그는 쟁기, 가래, 솥이랑 하고 외쳤다. 순간 주위가 숨죽인 듯 고요해졌지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치며 그 말을 해석했다. 하하. 쟁기는 쟁기, 즉 단장한 여인이라는 뜻이니 단장한 신부를 뜻하고, 가래는 아름답게 와서라는 의미며 솥이랑은 어린 신랑을 의미하지. 단장한 신부가 아름답게 와서 어린 신랑을 맞이한 것이지. 신부 집안은 아버지의 재치에 감탄하며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지혜로운 사랑과 따뜻한 지지를 통해 자녀가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보여준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완벽함을 바라는 마음에 과한 기대를 품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결점을 감싸고 존중해주는 것이다. 지나친 욕심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만
유연한 지혜와 따뜻한 지원은 자녀의 부족함을 오히려 매력으로 변화시키고 자녀가 자신을 믿고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그림을 타고 간 학자. 협천 지역에 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한 사람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문학자는 그를 돕기로 마음먹고 종이로 만든 비둘기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접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길이 정도 되는 막대기 하나도 주었죠. 막대기는 삼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매일 이 막대기로 비둘기를 한 번만 살짝 때려봐라. 그러면 비둘기가 날아가서 엽전 새잎을 물어다 줄 거야. 이 엽전 새잎이면 쌀 한 되를 살 수 있으니 그 쌀로 너와 어머니가 하루 3끼는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비둘기로 평생을 살아가렴. 그 말을 들은 이웃은 집에 가서 막대기로 비둘기를 한 번 톡 치자 비둘기가 날아가더니 잠시 후 엽전 새잎을 가져왔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게 되었죠. 농사도 필요 없이 비둘기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점점 그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얻으러 다니더니 요즘은 어떻게 밥을 먹고 사냐?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니 먹을 게 생기더라라고 대답하며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친한 사람이 계속 졸라대서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이웃은 문학자가 준 비둘기 덕분에 매일 엽전 새잎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때려 엽전 새잎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둘기가 가져온 돈은 나라 창고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나라에서는 창고에 돈이 사라지는 걸 보고 조사를 시작했고 비둘기를 통해 그 돈이 문학자 이웃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라의 관리들은 문학자와 이웃을 잡아와 취조했습니다. 문학자는 자신이 한 일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진 재주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문학자는 종이 한 장을 접어 말처럼 만들더니 그 위에 자신과 가족을 차례로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말 모양의 종이를 채찍질하자 그 종이는 하늘로 날아올라 문학자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문학자가 이웃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했지만 끝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신뢰와 비밀 유지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명필 한호는 호가 석봉이었고 개성에 있는 박연 폭포 근처에서 글씨 공부를 했습니다. 가난한 탓에 종이를 살 수 없어 바위에 글을 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도 안 자면서 글씨를 연습했죠. 한석봉의 어머니는 그에게 10년 동안 글씨 공부를 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연 폭포 아래 큰 쏘가 있었고 그곳에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용은 여의주를 찾으면 하늘로 올라가려 했지만 한석봉이 갈아놓은 먹물 때문에 주변이 어두워져 조화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석봉은 7년간 공부하며 점점 명필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푸른 옷을 입은 청년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석봉, 하루 낮과 밤만 먹을 갈지 말아줘. 나는 이 쏘에 사는 용인데 내 먹물 때문에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네. 그러나 한석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나는 내 공부를 하는 것인데 내가 용이든 뭐든 내게는 상관없다. 이렇게 사흘밤을 거듭 꿈에 나타나 부탁했지만 한석봉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약속한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용이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제발 시간을 좀 줘. 나도 천상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네. 하지만 한석봉은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나도 어머니와 약속한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공부할 것이다. 용은 절박해져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천하의 명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마. 그래, 나를 명필로 만들어준다면 당장이라도 공부를 마치고 집에 내려가겠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황에서 용은 말했습니다. 붓을 내게 주게. 한석봉은 꿈속에서 용에게 붓을 건넸습니다. 용이 그 붓 끝을 손질하자 붓의 끝이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용은 한석봉에게 먹을 묻혀 글씨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한석봉이 붓에 먹을 묻히고 하늘 천자를 쓰려고 하자 붓이 자꾸 저절로 움직이며 훌륭한 글씨체로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이 써놓고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명필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죠. 그 후 임금이 한석봉에게 왕우장군이라는 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석봉은 명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방해나 유혹이 있어도 자기 길을 굳건히 걸으며 실력을 쌓은 자에게는 마침내 더 큰 도움이 다가오고 그 실력을 완전히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곰이 미련하긴 해. 보통 겨울에 동면하잖아? 그래서 큰 나무나 고목 같은데 구멍이 뚫린 곳에 쏙 들어가 자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곰 잡을 기회다 하고 작전을 짜는 거지. 근데 곰이라는 녀석이 나름 성질머리가 있어서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물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야. 먼저 곰이 못 나오게 구멍을 꽁꽁 막아둬. 그러고 나서 도끼로 구멍을 살짝 뚫어서 곰이 발을 겨우 내밀 만큼만 만들어. 이제 곰이 그 구멍으로 발을 쑥 내밀면 어김없이 도끼로 콱 찍는 거지. 곰은 아 뜨거 하고 발을 도로 집어넣고 대신 다른 발을 내밀어.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발을 도끼로 콱 찍어버리지. 곰은 또 다른 발을 내밀고 그 발도 찍히고 네 발 다 찍히고 나면 곰은 어쩔 줄 몰라서 발을 질질 끌고 결국엔 꼼짝없이 잡히는 거야. 네 발 다 찍히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곰이 참 미련한 거지.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곰을 잘 잡기로 유명한 삼부자가 살고 있었어. 이 삼부자 곰을 잡으러 갈 때마다 망치를 들고 나가는데 작전이 아주 기막혔지. 먼저 아버지가 곰을 한 대 딱 때리면 곰은 그걸 맞고 누가 감히 나를 때려 하며 아버지한테 덤벼들지. 그런데 그때 맏아들이 뒤에서 또 한 대 때리는 거야. 곰이 또 이 녀석이 감히 하며 맏아들에게 달려들면 둘째 아들이 뒤에서 기다렸다가 또 한 대 치지. 이렇게 삼부자가 곰을 번갈아 가면서 때리니까 곰은 혼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두들겨 맞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이 곰 잡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곰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나섰어. 사위 입장에서는 나도 가문의 보탬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겠지. 그래서 삼부자는 사위를 데리고 곰 잡으러 출발했어. 아버지가 언제나처럼 망치로 곰을 한 대 때리자 곰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고 맏아들이 뒤에서 곰을 또 한 대 때리고 곰은 맏아들에게 달려들고 둘째 아들이 또 한 대 때리고 이제 사위 차례가 된 거야. 삼부자는 이제 사위도 한 대 치면 곰이 얌전히 당하겠지 하고 기대했지. 그런데 사위는 그 순간 곰이 자기를 향해 달려들 거라는 생각에 겁에 질려 그만 도망쳐버렸어. 삼부자는 여전히 정신없이 곰을 두들기고 있었고 사위가 도망간 것도 모르고 계속 곰을 때리고 있었지. 곰도 미처 누구를 때려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그러다 곰을 다 잡고 나서야 삼부자는 사위가 이미 뒷걸음질 치다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버지가 사위를 보고 한마디 했지. 사위는 역시 남이구나. 우리 아들은 아니야. 이리하여 사위는 곰 잡는 데서 영영 빠지게 되었고 삼부자는 여전히 함께 곰을 잡으러 다녔다는 이야기야. 기발한 천재의 붓질. 옛날 중국의 한 천재 화가와 그의 어린 아들 이야기가 있어. 그 나라 임금이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어. 화가는 정성껏 그림을 완성했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제목을 정하지 못해 며칠 동안 고민하느라 결국 병까지 나고 말았지. 마침 화가에게는 7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나이에 비해 아주 똑똑했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지. 아버지, 왜 그렇게 걱정하시고 앓고 계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어. 임금님께서 내 초상화를 그리라고 하셔서 그림은 다 그렸는데 거기에 어울릴 제목이 떠오르질 않아서 고민이란다. 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다며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어. 그러자 아들이 그림의 제목을 써놓고 얼른 밖으로 나가버렸어.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 애써 완성한 임금님의 초상화에 도사금수라고 쓰여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 직역하면 새와 짐승을 그린 그림이라 임금님을 모독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표현이었지. 아버지는 당황해서 아들을 불러 세웠어. 임금님 그림에 이렇게 써놓으면 어쩌자는 거냐? 이러다 큰일 나게 생겼다. 라고 꾸짖었지. 그러자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붓을 들고 제목을 조금씩 더 설명해 붙여갔어. 아들이 쓴 제목은 이렇게 완성됐어. 도공지덕, 임금님의 덕을 그리고 사공지상, 임금님의 모습을 썼으며 금중지봉, 새들 중에 봉황이고 수중지인, 짐승들 중에 기린입니다.
이렇게 보니 봉황과 기린이라는 표현이 임금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고상한 의미로 바뀐 거야. 아버지는 그 제목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 임금님께 그대로 그림을 바쳤어. 임금님은 이 기발한 설명을 보고 감탄해서 그 아들을 특별히 불러들여 공부와 과거 시험을 보게 했고 아주 어릴 때부터 벼슬길에 올려 큰 인물로 키웠다고 해. 옛날에도 지금만큼이나 천재들이 있었어. 어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린아이가 창의적 시각으로 해결해낸 거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꿈, 그리고 배려의 기적. 옛날 시골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의 평생 소원은 과거의 급제에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과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방해 결국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마지막 도전 후 허무하게 시골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남산 아래 주막에 들러 혼자 술잔과 물을 준비해달라 부탁한 후 밤새 과거에 합격한 상상을 하며 친구 자네도 한 잔 받게라며 물을 술처럼 마셨습니다. 그때 숙종대왕이 남산골을 지나며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안을 보니 선비가 혼자 술잔을 올리며 급제를 축하하네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숙종이 다가가 사연을 물으니 선비는 과거 시험에 10번이나 낙방해 이제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종은 선비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며칠 후 임시 과거가 열리니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며 문제의 글자가 비둘기 구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밤새 비둘기 구를 되뇌며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후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니 높은 장대에 글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비는 다른 응시자들이 답을 몰라 잇따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비둘기 구라는 정확한 단어를 잊고 겨우 구자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관이 답을 재촉하며 담뱃대를 두드리자 선비는 당황하여 엉겁결에 또두락 구자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말에 시관은 낙방이라며 불합격을 외쳤습니다. 절망한 선비가 시험장을 나오다가 젊은 선비가 헐레벌떡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비는 비록 자기는 실수를 해서 낙방했지만 젊은 선비에게 정답이 비둘기 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시험장에 들어가 시골 사투리로는 또두락 구자요, 서울말로는 비둘기 구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해 합격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숙종이 두 사람 모두 합격시키며 서로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며 이를 공생의 예로 칭찬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평생의 소원이던 과거 급제를 이루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큰 잔치를 베풀며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협력과 배려의 중요성입니다. 선비는 비록 자신이 낙방했지만 젊은 선비에게 정답을 알려주며 도와주는 배려가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어 원하던 꿈을 이루게 해주었죠.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이 결국 양쪽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겸손하게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선비는 10번이나 실패했지만 끝까지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고 젊은 선비도 선배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선생님 장가 드리기. 옛날 어느 산골 서당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어. 하루 저녁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는데 15살 된 한 아이가 혼자 남아서 선생님께 다가왔지. 선생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부부를 마련해 드릴까요? 이놈, 무슨 부부를 마련한단 말이냐. 그만둬라. 그렇게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다음날 저녁에 또 와서 글을 배우고 모두가 간 후에 다시 선생님을 부르더니 말했어. 선생님, 이번에는 정말 제 말을 들어주세요. 듣기야 듣겠지만 내 말이 점점 의심스럽구나.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선생님 장가를 틀림없이 드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또 집으로 돌아가 자러 갔지. 다음날 저녁이 되자 다시 서당에 와서 글을 배우고 모두가 간 후에 선생님께 또 다가가서 묻는 거야. 선생님,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67이다. 67이면 몇 살짜리와 결혼해야 좋을까요? 글쎄, 45살 정도면 좋겠지. 마침 45살 된 과부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분과 장가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겠느냐? 네, 선생님. 제 말만 믿으세요. 제가 알아서 해내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과부댁으로 가서 아무개댁, 우리 선생님 여기 안 오셨나요? 하니 이 못된 놈
내 선생님이 왜 여기로 오겠느냐. 아, 그렇군요.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자고 다음날 또 과부댁으로 가서 선생님 여기에 안 오셨나요? 이놈아, 내 선생님이 왜 여기로 오겠느냐.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지. 다음날 드디어 아이는 선생님을 데리고 과부댁으로 갔지. 선생님을 문 뒤에 세워두고 아이는 또다시 과부를 불렀어. 아무개댁, 여기 선생님 안 오셨나요? 이놈아, 내 선생님이 왜 오겠느냐. 아니, 정말 안 오셨나요? 그만하거라, 안 왔지. 정말 안 왔나 한번 볼까요? 과부가 화가 나서 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그때 선생님은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이불 밑에 들어가 숨었지. 과부가 이불을 걷어보더니 뜻밖에도 선생님이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선생님이잖아요. 과부는 생각할 틈도 없이 내일 저녁에 떡을 많이 해서 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말고 너희 집에만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지. 그리하여 아이는 떡을 한 단지 가득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지. 떡 받으세요. 떡 받아요. 선생님이 장가드신 떡입니다. 그렇게 마을에 소문이 쫙 퍼지고 말았어.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제자를 참 잘 둔 거라며 웃으며 계속 그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수수께끼 놀이를 하며 돈을 걸고 내기를 했어. 그 사람은 자신의 딸, 아주 예쁜 딸을 내놓고는 상대방의 돈을 빼앗아 먹었지. 그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고 내가 지면 한 자리에 1000냥을 내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수수께끼 놀이를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수수께끼를 너무 잘해서 자기가 낸 수수께끼는 남이 맞히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낸 것은 모두 맞춰버렸지.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수수께끼 놀이를 하게 되었어. 주인이 먼저 문제를 냈어. 3년 묵은 말가죽이 들판에서 꼴을 달라고 울면서 내려오는데 이 엄동설 안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안 되고 동짓날에 얼음 구멍에 가서 최고로 좋은 꼴을 베어다 주면 그 말가죽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이가 없어 말했어. 얼음 구멍에 질 좋은 꼴 같은 게 어디 있냐. 삼동에 그런 풀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 그러면 주인님, 3년 묵은 말가죽이 꼴 달라고 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서 좋은 꼴을 가져오겠으니 그 말가죽을 내놓으십시오. 이번에는 청년이 수수께끼를 냈어. 제 아버지가 동짓달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산에 딸기를 따러 갔다가 구렁이에게 물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은 답을 말하지 못했어. 그래서 청년이 또 이긴 거지. 이번에는 주인이 수수께끼를 냈어. 돌로 만든 부처가 귀젖을 앓고 있는데 어떤 약을 써야 낫겠느냐?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6월 염천, 가장 더운 날에 고드름을 구해다가 귀에 대면 돌부처의 귀젖이 나을 겁니다. 주인이 말했어. 6월 염천에 고드름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거냐? 그러자 청년이 돌부처가 귀젖을 앓는 곳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서 가져오겠소. 결국 주인이 져서 어쩔 수 없이 청년을 사위로 삼았다는 이야기야. 술고래 사위. 옛날에 한 부자가 외동딸이 있었는데 사위를 드려야 할 때가 왔어요. 이 부자가 원하던 조건은 딱 하나, 술을 안 먹는 사위를 고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위 후보로 왔지만 술을 안 먹는다고 해도 부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위로 드릴 사람을 못 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밭에 나가는데 밀밭 옆에 누군가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깨우려고 했죠. 이봐요, 이봐요. 라고 흔들어 깨웠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술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부자가 물었어요. 임자 왜 그러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는 술이라면 가까이도 못 가는 사람인데 오늘 우연히 술의 원료가 되는 곡식 옆을 지나치다 보니 갑자기 취해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부자는 이 말을 듣고 아, 이놈이 정말 술 못 먹는 놈이구나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위로 들였죠.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난 후 이 사위는 결혼 전과 다르게 술을 아주 잘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술 먹은 날은 장터에 나가서 놀기만 했죠. 장인은 화가 났어요. 이놈, 너 술에 한번 혼나봐라. 하고는 큰 술독에 술을 가득 채우고 그 속에 사위를 집어넣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한번 혼나게 하려는 생각이었죠. 이놈이 오마 죽으려니 하고 뒀는데 차츰차츰 술이 줄어들더래. 그러더니 10여일이 지나니까 이놈이 술독에서 머리를 쑥 내밀더래. 독 안에 있는 술을 다 마시고 나온 거예요. 부자는 사위의 술 습관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외에 중요한 덕목이나 성품을 보지 못했죠. 어떤 한 가지 조건에만 집착하면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명종 때 이야기인데 일본이 조선에 재능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두 가지 문제를 보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죽은 나무 10그루에 꽃이 20개가 피었고 열매는 100개가 열렸다. 두 번째는 그림이었는데 매 한 마리, 나이 든 노인, 그리고 개 한 마리, 그 앞에는 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죠. 이것들을 해석해 보라고 한 거예요. 조정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학문에 뛰어난 사람을 찾아 시골까지 내려갔어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작은 술집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쉬게 됐죠. 그 술집에는 8이나 9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집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손님 3명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떠났는데 나중에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와 물었어요. 손님이 술을 찾았니? 그러자 여자아이가 대답했어요. 술을 찾는 손님은 없어서 술을 못 드렸고요. 산에서 온 손님 한 분, 들에서 온 손님 한 분, 그리고 서울에서 온 손님 한 분, 3분이 와서 담배 피우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손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정에서 온 사람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너는 그 손님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았니? 그러자 여자아이가 대답했어요. 네, 담배 피우는 걸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아는 거니? 산에서 온 사람은 나무가 많아서 담뱃재를 화로에 푹 박아놓고 눈 구멍을 헤쳐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건 산 사람이고요. 들에서 온 사람은 나무가 귀하니까 불이 꺼질까봐 조심히 덮어놓고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울 사람은 아주 깔끔하게 불을 피우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조정 사람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문제를 보여줬어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니? 여자아이는 문제를 보더니 이건 곶감이 10개의 나무에 100개가 매달려 있고 양쪽 끝에는 국화 무늬가 새겨져 있어 꽃이 20개가 피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이 그림은 무엇이냐? 물으니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노인은 81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81살인지 알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 이 그림 속의 매가 구구하고 울지 않습니까? 구가 2번 반복되면 81이니까 81살인 겁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꽃에 대해 물으니 이 꽃은 봄이 되면 피는 것이지요. 이 노인이 나이가 많아 앞으로 할 일이 없어서 한숨을 쉬며 꽃을 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꽃은 작년에 피고 올해도 다시 피니까 한심해서 혀를 차는 겁니다. 걔는 그걸 보고 따라온 거고요. 결국 이 아이의 해석 덕분에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그 아이를 찾아갔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신이 보낸 존재라고 믿었어요. 옹기값을 물어준 뱃사공들. 옹기 장수가 있었어요. 이 장수가 옹기를 지고 팔러 다니다가 잠깐 쉬려고 지게 작대를 내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 때문에 지게가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옹기가 모두 깨지고 말았죠. 옹기 장수는 너무 억울했어요. 장사 미천이 다 날아갔으니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었죠. 지금처럼 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원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옹기 장수는 억울한 마음에 원님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원님, 갑자기 불어닥친 회오리 바람 때문에 제 옹기들이 전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님도 곤란했어요. 바람이 불어 옹기 짐이 넘어졌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옹기 장사가 미천을 다 잃은 터라 원님은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한참 고민하던 원님은 뱃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뱃사람들에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기를 바랐느냐고 물으니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른 사람은 남쪽에서, 또 다른 사람은 서쪽에서, 마지막 사람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를 바랐다고 했어요. 그러자 원님이 말했죠. 이놈들, 너희가 동서남북 4방향으로 각각 바람이 불기를 바라니 하늘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풍, 서풍, 남풍, 북풍이 한꺼번에 불었고 그 바람들이 모여 회오리 바람이 생긴 것이다. 그 바람 때문에 이 사람의 옹기짐이 모두 엎어지고 말았으니
너희가 힘을 모아 옹기값을 물어줘야 한다. 결국 뱃사람들이 힘을 합쳐 옹기값을 물어줬다는 이야기예요. 뱃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길 바랐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회오리 바람이라는 큰 재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님은 개인의 잘못이 모여 생긴 재난을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옛날에 도둑이 자주 나타나는 큰 고개가 있었어. 그 고개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위험한 곳이었지. 거기서 도둑이나 강도가 자주 출몰해서 사람들은 그 고개를 피했단다. 그런데 그 고개의 꼭대기에서 세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고개를 내려오다가 또 한 사람이 죽었지. 사람들이 죽은 자리에는 큰 돈자루와 술병이 놓여 있었단다. 이 사건을 발견한 사람이 원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 원님, 아무 고개에서 사람이 4명이 죽었는데요. 꼭대기에서 3사람이 죽었고 그 아래에서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큰 돈자루와 술병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사령들을 불러 현장을 조사하게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단다. 원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며 생각했어. 그런데 원님의 어린 아들, 아마도 10살쯤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물었어. 아버지, 뭘 그렇게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그러자 원님이 아들에게 말했어. 네가 알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물으니 결국 원님이 사실을 털어놓았어.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도무지 풀 길이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그 곡절을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 이 아이가 까박까박하고 한참 생각하더니 아버지, 그 쉽습니다. 무엇이 쉬우냐? 그 산꼭대기서 죽은 놈은 그 도둑놈들이 왜다. 그럭하고 그 아래에서 죽은 사람은 그건 인제 도둑 맞은 사람이 왜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꼭대기에서 3사람이 죽고 그 아래에서 한 사람이 죽었으며 술병과 돈자루가 있었으니 그건 분명 도둑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친 거예요. 그 후에 세 도둑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훔친 돈을 나눠 가지려 했겠죠. 그런데 두 놈이 먼저 술을 사오라며 나머지 한 놈을 보냈습니다. 그 둘은 술을 사러 간 놈이 돌아오면 그 놈을 죽이고 돈을 둘이 나눠 가지려고 했겠죠. 그런데 술을 사러 간 도둑은 혼자 모든 돈을 가지려고 술에 독을 타서 돌아왔습니다. 두 도둑은 술을 사온 그 도둑을 죽이고 독이 든 술을 마셔 결국 셋 다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죽은 사람은 처음 도둑 맞은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원님의 아들이 사건을 풀어냈고 그 일은 해결되었단다. 옛날에 중국에서 조선으로 사신을 보내겠다는 통첩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의 중국이라면 조선에 와서 트집을 잡아 나라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트집을 잡을지 나라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그때 매월당 김시습이 있었어. 그때 김시습은 겨우 7살이었는데 제가 그 사신 나오는 걸 돌려보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어른들이 네가 뭘 알겠느냐라고 했지. 7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야. 하지만 김시습은 다시 말했어. 제가 돌려보낼 겁니다. 나라에 상고해 보세요. 김시습의 아버지가 나라에 가서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한번 기다려보시죠 라고 전했어. 그러자 임금도 걱정이 많던 터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반가웠지. 그래, 한번 해보라. 사신이 언제 오는지 날짜를 들었고 김시습은 그 전에 신의주까지 갔어. 7살짜리 아이가 압록강변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날 사신이 강을 건너오고 있었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온 사신이 말에 오르자 마부가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말 채찍으로 쓰려고 했어. 사신은 그것을 보고는 시를 읊었지. 마죽천리평 마더 천리벤이라 말이 천리를 달릴 채찍을 얻었도다. 그러자 김시습이 가만히 있다가 갈대밭에서 시를 이어받아 대꾸했어.
앵실이 일지춘이라 꾀꼬리가 봄까지 하나를 밀었도다. 사신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에서 내려와 물었어. 네 어디 있느냐고? 나 여기 아무데 산다고. 네 글로 배웠냐고, 글로 읽었느냐고. 이러니께 난 뭐 글로 못 배워 서당에 댕기며 뒤에서 거저먹 남 글 읽는 거 구경을 했다. 이랬거든. 그러니 차 저놈이 글도 안 읽고 서당에 댕기며 남 읽는 거 구경을 한다니 저 진짜 글 배운 사람은 얼마나 잘 알겠냐고. 이 말이야 걱정이 되거든. 사신이 다시 말했지. 그럼 내가 한 줄 더 지을 테니 너 또 대꾸할 수 있겠느냐. 해보세요. 그러자 사신이 시를 지었어. 도화 낙지 불토닥. 복숭아 꽃이 땅에 떨어져도 소리 나지 않네. 김시습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꾸했어. 영월이 수치 무단방이라 달 그림자가 물에 잠겨도 소리 나지 않네. 이 말을 들은 사신은 크게 당황해서 아, 내가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는 바로 돌아가 버렸대. 옛날에 재상의 딸이 남편을 직접 고르겠다면서 서당에 가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 거울과 오얏 나무 가지를 들고 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본 서당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글로 풀어보라고 했고 한 학생이 정확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돌 위에서 쇠소리가 들리니 아이들이 알아들었다. 오얏 나무 가지를 3개 꺾어 가운데 손가락을 뻗쳤으니 내 집은 중간에 있다. 라고 지었습니다. 이를 본 선생님은 그 학생이 재상딸의 남편이 될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결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재상딸이 거울을 앞뒤로 뒤집어 금음이나 보름에 오라는 암호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은 보름날 밤 재상의 딸을 찾아갔습니다. 딸이 또 문제를 냈는데 등불 앞과 뒤는 낮과 밤을 나누었으니 100년애로를 원한다면 나머지를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학생은 산 남쪽과 북쪽은 음양을 나눈다는 글로 답을 완성했고 그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당의 접장이 장가갈 사람의 일정을 엿듣고 결혼식 전날 밤에 재상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가갈 사람인 척 행세하며 재상딸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상딸이 이를 눈치채고 저항했고 결국 첩장은 화가 나서 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진짜 장가갈 사람은 첩장이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첩장이 재상의 집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급히 재상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첩장은 이미 딸을 죽인 후 도망가는 중이었고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재상의 순찰대가 재상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원님은 첩장을 체포하여 옥에 가뒀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원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직위를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원님은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몇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원님 딸이 100일 기도를 올리면 하늘이 해결책을 알려줄 것이라며 원님에게 기도를 권했습니다. 100일 기도가 끝난 날 대야에 버드나무 잎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원님 딸은 그걸 보고 아버지에게 범인의 이름이 유공엽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피가 묻은 저고리를 몰래 뒤집어 입었을 테니 저고리 속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원님은 딸의 말대로 유공엽을 붙잡아 취조했고 저고리 속에서 피가 발견된 후 유공엽은 결국 죄를 자백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원님은 사람이든 나무든 제일 크고 좋은 것은 먼저 쓰러지기 마련이란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은 법이지 저승에서 쓸 좋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